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성격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저기 박 기자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1년 전에 2025년 7월 13일입니다. 그때 인물비상구에서 당시 전당대회 앞두고 정 대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게 그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도 자신을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기자들이나 의원들이 보기에 친명 후보는 박찬대 후보였지만 지금 인천시장 당선인이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굳이 딱히 반명으로 구분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대통령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고요. 그래서 친명 후보로 얘기를 했는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정청래 대표 앞에 그 비명 내지는 좀 심한 말로 반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권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양력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1965년 충청남도 금산구의 아주 산골 오지마을에서 본인이 오지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호적상에는 5남매 중 막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첫째 형하고 둘째 형 사이에 5명이 홍역으로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정 대표의 와이프도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초등학생일 때도 학교에 안 가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서 밭을 읽어야 돼서 자기는 학교에 가서 있는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좀 흥미롭게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분이 굉장히 뭐 말은 잘한다고 하고 뭐 글도 잘 쓴다고 아까 뭐 카피라이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말의 대가잖아요. 뭐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거칠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문예반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이렇게 열심히 읽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으로 유학을 가서 보문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때 이제 전대협 산하 건국대 조국통일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아주 유명했던 미 대사관 점거 시위를 주도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을 징역을 살고 나왔고 이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뭐 오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9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한 해에 그때부터 1997년까지 그 마포구 성산동에서 길잡이 학원, 입시 학원을 해서 굉장히 그게 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놨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17대 총선에서 당선돼서 마포을에서 당선돼서 여의도에 입성했고 2008년에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고 2012년 다시 당선됐고 그다음에 2016년 그 총선 때는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그때 컷오프 됐지만 이것을 수용을 하고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22대 내리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지냈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다시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친노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친문 이야기도 듣고 친이 이야기도 듣게 된 건데요. 원내에서 개혁 성향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 꾸준히 보여줬고요.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이때 이 시절이 이분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됐는데요. 굉장히 그 최전방 공격수이자 수비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 유튜브 쇼츠 보면 상당히 말씀 위트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상대방을 좀 약간 약도 올리시면서 정복도 찌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어서 2025년 8월 작년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이기고 정말 크게 이겼잖아요. 그것도 그 예상을 덮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저도 정청래 의원 초선 때 보고 나서 그때 느낀 건 이제 구혜영 의원 잘 알겠지만 그 이전에 정봉주 의원이라고 있었고 그 강성 의원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선 의원에다 심지어 이제 거대 여당의 사령탑까지 됐으니까 어쨌든 본인의 장점, 나름의 특기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외견상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그 정치인 정청래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업적
뭐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1인 1표제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파 정치와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반 당원들한테 당의 주권을 돌려준 과감한 인적 제도적 혁신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뭐 강성 팬덤의 목소리를 당 전체의 의사로 그 과대대표하게 만들었다. 이런 혹평도 당 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그런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영남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원 당규가 올해 초에 중앙위에서 통과됐고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준위에서 이 가중치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종합특검법이라든가 사법검찰개혁법안 이런 거 같은 그 개혁 입법을 속도감이 있게 굉장히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추진력 있고 선명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역시 또 상대당을 무시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이런 혹평이 공존합니다. 그 구부장께서는 뭐 따로 덧붙여질 내용이 있으신가요? 워낙 굉장히 오래 뭐 보셨으니까. 현안 대응형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든가 검찰 개혁,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엮어내고 결속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경제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청래 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졌다. 반면에 아까 이제 우리 박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1인 1표제나 이 주어진 그 시기에 당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뭔가 이런 거는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잘해요. 현안 대응형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중량감 있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은 결국은 자기 철학의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뿐만의 문제가 아닌데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해석투쟁에서 기인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권위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해석해주는 어른들이 없고 그리고 중진들이라기보단 다선 의원들만 좀 질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도 자유롭지 않다. 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해석을 말씀하시니까 저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실은 김인석 총리를 밀고 뭐 적정한 자리를 맡기겠다 뭐 이런 느낌 뉘앙스를 주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이고 좀 단호한 언사로 비판을 좀 하신 것으로 보여요. 뭐 땀만 품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던지면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했지만 그동안은 대통령이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청와대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자꾸 어떤 세력이나 어떤 분께서 좀 약간 오해하거나 누가 봐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좀 정돈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좀 방관한 게 아닌가 굳이 비판을 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 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박선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의 말 저는 이제 철학도 철학이지만 이 센 발언들이 좀 떠오르는데 본인이 예전에 당 대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 지금은 그 여당 대표 아닙니까? 집권 여당 대표인데 이런 강성 발언 같은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그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의 집권 여당 대표라면 이게 화합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야당과의 그 대화 타협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 대표가 약점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선거 때는 이제 중도층에게 좀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민주당을 진영 논리의 늪에 좀 약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중에 X에다가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는 뭐 해결책 없는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이게 정 대표가 가리키는 말 아닌가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정 대표 발언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대표 발언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을 저지른 이후에 그 한 발언들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야 뭐 예. 이제 사이다 같고 나름 예. 좀 저도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그래요? 발언들을 들으면서. 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고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그 야유를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제발 사람답게 살자.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야유를 보내는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의 모습도 좋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응수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응수하는 모습도 그냥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유치하고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약간 초선 의원 약간 좀 개혁파 초선 의원 같은 약간 언행 예전에 초선 의원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뭐 인상적 행보나 기억에 남는 언행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인상적인 언행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SNS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짬뽕을 먹으면서 이 짬뽕을 안 끊어 이제 그때 다른 당직자들 그 당 지도부였나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저 중국집에 갔는데 이 짬뽕을 안 끊어 먹으려고 머리 위까지 계속 치켜들으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 눈치를 보느라고 물칠까봐 아니죠. 자기 그 사람이 당 대표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건 아첨을 하는 완전히 봉숭아학당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심지어 그러면서 그 다른 사진들도 나왔어요.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콩나물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모습을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니까 다른 의원들이 또 따라서 그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면을 길게 끊지 않고 먹는 것이 이게 무병장수를 상징하고 굉장히 그 운세나 하는 사업이 하늘 높이 솟구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인은 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세레모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추정이 이제 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좀 당 대표가 하니까 따라했다. 보면 그렇죠. 아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그 정청래 대표한테 SNS나 뭐 이런 걸 문자나 이런 걸로 제발 선거 앞두고 표 깎아 먹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글쎄 그 본인의 정치 스타일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집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 맞지 않아도 될 비판까지 좀 많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선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선거에 대한 평가가. 권력 획득을 위한 게 정당인데 근데 이제 이 선거를 하다 보면 그 대응 기간마다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시기별 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지휘 체계가 전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에만 굉장히 그 집중하고 뭐 이런 부분들. 선거 지휘를 잘 못했다는 그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대응 모멘텀을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선거 때 당대표로서 뭘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정 대표 들어요. 스스로 그거는 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걸 비판을 네.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그 뭐 선거는 어쨌든 성공한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냉정한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토론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도와주지 않았다기보다 이 정 대표가 지금 물려 있는 선거가 이제 전북이 있었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저도 못했었고 그 전날까지 그래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도 있었고 정 대표가 그 전북에 자기 가까운 그 당선인을 이원택 당선인을 그때는 이제 후보였죠 했는데 좀 선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 좀 약간 모든 걸 당력을 집중한다 이런 이제 당내 비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북을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약간 넘어간 발언이 같은데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넉넉고 있었고 후보는 후보대로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자 몸조심하듯이 자기가 후보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피해가면서 벌어진 일이었고 정 대표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하고 좀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제 생각인데
말로는 여기도 서울도 만만치 않다 했지만 속으로는 안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저는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처음에 크게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뒤집어지네 마네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전날인가 무슨 지금 당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보내주신 글들을 보니까 오세훈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꺾였고 그래도 뭐 많이 붙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길 것이다. 내지는 이제 이건 질 거라고 의심들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 대표도 좀 이거는 약간 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이 독특하게 본 게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 대의원제를 보완을 해야 당대표가 잘못하고 그럴 때 필터링 장치가 되잖아요. 대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역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현안 대응형 그다음에 당원들의 흐름에 천착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장치에 대한 고민, 여당으로서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런 장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 본 게 의총을 다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에 대한 비판 발언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도 전통도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오해, 비판 이런 거에 직면하게 된 좀 그런 일련이 아니었나. 1인 1표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냥 하나 생각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당이 당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원들이 주인인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에는 국가부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정 대표가 사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당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1인 1표제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 대표 굳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지난해 8월에 정 대표의 지금 권력 의지가 굉장히 좀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8월에 당대표 취임 직후에 에이펙 정상회담 가가지고 그때 경주에서 하는 거 근간을 쓴 듯한 해서 착시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권력욕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정 대표가 좀 어쨌든 자리를 이렇게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욕망, 권력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민주당 분위기는 구 의원이 잘 좀 아시니까. 대통령하고 정 대표하고의 엇박자가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순방만 가면 민주당의 뉴스를 덮는다. 예를 들어서 오천 됐을 주가지수 5천 돌파했을 때는 조국 혁신당과 느닷없는 합당을 제안하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정정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오래 했던 측근들이나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조언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의원들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다. 공천자들에게는 이렇게 잘하지만 의원관이 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샤이한 성격과 함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친밀도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총 생중계하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잘못하면 의총 입틀막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1인 1표제를 가지고 전현희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보완을 하자라고 한 거를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까? 이 두 의원이 지금 거의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의원들이라는 게 대표 입장에 군대로 보면 연대장들인데 연대장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해서 몰아주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당원하고 바로 소통을 해버리니까 이 의원들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의원들의 평가만 보면 그렇게 좀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일단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친명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평가가 썩 좋지는 않죠. 지금 뭐 대통령하고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그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이 1인 1표제 보완이 안 되고 있다. 아직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제가 임미애 의원하고 좀 통화를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바로 연락을 해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올렸다.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소통을 좀 하기는 아주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좀 그렇죠. 척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나 생각나는 거는 4선까지 했으면 의원들은 보통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터리를 타요. 이게 이제 의원들이 꿈이고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더 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에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 투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인품이 좋고 뭐해도 의원들하고 1대1로 접촉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갈려요. 이거는 뭐 구부장도 구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걸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당대표로 나가는 건 어차피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의원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긴 해요. 4선쯤 되고 당대표까지 하셨으면 그 중간중간 되든 원내대표 도전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봐서는 좀 아무래도 의원들하고 좀 서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그 권리당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뭐 당대표 나올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의심하고 그 당심,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선 그게 입증이 된 셈이죠. 권리당원 쳐다보고 열심히 그쪽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했더니 당대표가 됐잖아요. 전략을 아주 이제 좀 굉장히 잘 짠 측면이 있죠.